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2부로 오늘은 두 번 찾아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시작해보죠. 컨슈머 리포트에서 이번에도 ADAS, 자동차의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회사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주로 제목으로 꼽히는 것은 GM 측의 캐딜락이 슈퍼크루즈가 1위를 차지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솔루션이 2위를 차지했다는 그 점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GM 측, 캐딜락 측의 슈퍼크루즈가 총 17개의 ADAS 중 1등을 차지했다는 내용이고 2위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유로엔캡의 자료를 보시면서 대략의 감을 조금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우선 정리해야 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자사가 모듈부터 센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캐딜락의 슈퍼크루즈는 모빌아이의 SDS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빌아이의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교 자체는 테슬라와 모빌아이로 나눠서 보되, 그러면 모빌아이가 1위고 테슬라가 2위인가, 아니면 테슬라가 1위고 모빌아이가 2위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다 보면 실제로 캐딜락 같은 경우만 봐도 차이점이 굉장히 이 자율주행 업계에서도 다양한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캐딜락은 실제로 카메라 솔루션에 대해서는 모빌아이의 것을 갖다 쓰면서 HD맵은 또 라이다 솔루션을 통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매핑을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20만 킬로미터 정도의 자체 매핑된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용 레이더 2개와 장거리용 레이더 1개로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고속도로에 맞춰서 앞부분에 조금 더 치중한, 그래서 레벨 3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고, 나중에 내놓겠다는 올해 2020년 5월에 캐딜락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슈퍼크루즈 말고 이것보다 도심주행까지도 가능한 울트라크루즈를 내놓겠다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어떤 제품군에 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자세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보고 있자면 자율주행의 업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정량적으로 랭킹을 나누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내비겐트 리서치에서도 제가 그 기준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존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랭킹을 나누기가 조금 힘들다, 접근법이 다르다는 인식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쪽은 레벨 2에서 레벨 4로 가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접근법 중에 특히 카메라를 쓰는 기업이고 탑티어에 있는 두 기업이죠.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HD맵도 쓰지 않고 라이다도 쓰지 않고 있죠. 사실 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레일을 깔아놓고 그 위를 가는 것처럼 정말 정밀하게 센티 바이 센티미터마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이 맵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한마디로 지오펜싱된 그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모빌아이의 SDS 솔루션은 CT6에 적용된 슈퍼크루즈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그 외에도 닛산의 프로파일럿이나 여러가지 또 꼽히고 있습니다. 모빌아이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오도 모빌아이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고, 중국의 지리자동차도 모빌아이로부터 L4로 바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그에 반해 레이더나 초음파 센서 없이 11개의 카메라와 카메라로 구성한 HD맵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함이 목표입니다. 그 외에 레이다나 라이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다나 라이다는 그러면 왜 여기에다 안 넣었냐? 그것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로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카메라 센트릭, 카메라 중심적인 것이 모빌아이의 SDS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오펜싱, 정해진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한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고 아셨겠지만, 모빌아이는 웨이모나 죽스가 이용하는 것 같은 HD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HD맵은 큰 스케일에서 쓸 때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다를 사용한 그러한 맵이고, 여기에 캐딜락은 이런 HD맵을 쓰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랜드마크 베이스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넣은 이렇게 개략적인 구분을 짓는 HD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뎁스 예상 맵이 있고 색채나 이미지도 넣게 되고, 그리고 라이다에 그라운드도 넣게 되는데, 오른쪽에 랜드마크 베이스는 확실히 조금 더 간단한 정보만 압축해서 쓰고 있고, 라이다를 통해 슬램을 돌린 맵은 훨씬 더 강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왜 맵을 안 쓰는 것이냐?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궁금해지는 내용이죠. 2월에 머스크는 질문자가 워딩했던 마이크로맵,
이런 내용을 통해 스탑 사인이나 퍼트월 등의 도로상의 디테일 같은 것은 같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yes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 디테일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한참 전부터 해왔던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접근법 방식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모빌아이는 조금 더 도로상의 엣지나 내가 가야 하는 길과 선로 정보까지도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이크로맵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이것은 질문자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빌아이의 HD맵과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가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빌아이는 왜 라이다를 지금 카메라 베이스로 왜 하고 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인데, 이거는 이제 쓰긴 씁니다. 근데 스택상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은 이 두 개의 스택이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스템이 두 개를 갖고 있죠. 어떤 것이냐면, 모빌아이는 카메라의 솔루션을 가져다 쓴다고 해도 모빌아이는 독립적일 뿐더러 모빌아이의 솔루션을 쓰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빌아이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조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사들이 또 라이다를 쓸 경우에는 모빌아이의 카메라 솔루션을 썼으나 또 라이다를 쓴 캐딜락 같은, 그런데 캐딜락도 레이다를 쓰고 부착했지만 또 라이다로 HD맵을 한,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모빌아이의 원하는 미래만 놓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11개의 카메라와 아까의 HD맵 그리고 라이다와 레이더로 돌아가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스택을 구성해서 주로 두 가지 스택에서 정보를 읽어오게 됩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의 독립성을 통해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로보택시를 위해서 아마 독립적인 라이다와 레이더 스택을 추가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모빌아이 측은 2022년쯤에 로보택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L2, 레벨 2는 현재의 기술인 카메라와 HD맵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광원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이에 대한 것은 정황적인 근거로 극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카메라 중심적인 솔루션임은 두 기업이 테슬라와 모빌아이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베스트 서밋에서 CEO 암논 샤슈아가 언급한 바 있었죠. 모빌아이의 HD맵은 현재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조금씩 굉장히 많이 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모빌아이의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점차 모빌아이의 솔루션을 ADAS로 장착하는 차량들이 많아짐에 따라 맵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얻을 듯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컨슈머 리포트에서 이번에 나온 주행 지원 시스템 테스트는 근방의 공도와 시스템 트랙에서 되었습니다. 주로 주제는 5가지가 나왔죠. 기능과 성능, 주행 관여도, 사용 편리성과 안전할 때만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드라이버 응답성으로 5가지가 꼽혔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라놓고 보죠. 기능과 성능,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디서나 가능한 테슬라식의 자율주행 장점이자 아무래도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차선 경계에서 머무는 것이 능력인 만큼 뷰익이나 마스다같이 차선의 중앙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나갈 때 도와주고, 이런 점이 조금 안 좋게 꼽힌 그룹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운전자의 참여 점수죠. 운전자가 핸드폰을 들거나 산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대비한 참여 점수입니다. 캐딜락은 내부에 다양한 카메라도 있고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DMS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해냈고, 운전자에게 이제 슈퍼크루즈가 해제될 것입니다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는 점에서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의 편리성,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점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다시 테슬라가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중앙 디스플레이로 잘 보여주고 있고 컨트롤도 쉬우면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기 때문에, 왜냐면 캐딜락은 거의 보여주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점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좋게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는 점에 있어서 캐딜락이 높은 점수를 다시 또 얻은 이유는, 주로 이제 라이다로 매핑된 데이터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슈퍼크루즈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크루즈가 곧 끝납니다. 뭐 이제 공도로 나가거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알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쓰지 않게끔 그렇게 안전성을
잘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잘 때나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경고를 제대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준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캐딜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상당히 받았죠. 유일하게 캐딜락은 핸즈프리,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레벨 3이기 때문에 손을 가만히 둬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앞을 보고 전방 주시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준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1위는 슈퍼크루즈였고 2위는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조건들이 캐딜락이 아무래도 이런 주행 보조 조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점도 느껴지는 내용이었죠. 다른 기업들은 다 이렇게 30점대, 40점대, 50점대 이렇게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였던 기능과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좋은 성과를 또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드렸던 유로 NCAP 문제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준상은 안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왔다. 그러나 다른 데들도 지금 이런 드라이버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부로 구성한 부분 중에 컨슈머 리포트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고 만능으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다른 접근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전에 앞서서 테슬라가 갖는 장점들이 또 있고 유로 NCAP에 이어서 이번에 컨슈머 리포트에도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